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봄 오고 있어요. 근데 뭐 온다고 해갖고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 꼭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입버릇처럼. 네, 근데 나이만 어제는 먹는데. 정말 폭설이 왔죠. 예쁜 눈이 왔어요. 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예, 약간 습한 눈이라 갖고 나무에 다 달라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게 설경이구나. 근데 저 설경을 보고 왔잖아요, 제가. 더 막 눈에 푹 파였다가 푹 그러니까. 파묻혔다 왔잖아요. 요번에 내가 깨달았어. 뭔데? 내가 날씨 요정이야. 날씨 좋았어요? 날씨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따뜻했어. 일단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없었고 그리고 눈은 이제 항상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다녔는데 지금 우리나라 폭설 내리니까 거기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청 추워. 다시 추워졌구나. 네, 다시 추웠어요. 그래서 근데 은하님도 다녀왔잖아요, 일본을 그때. 저는 그때 교토,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맞아요, 그때 맞아요. 굉장히 따뜻했고요. 그러니까 좋았겠다, 교토 오사카. 좋았어요. 벌써 꽃도 많이 펴 있고. 진짜? 네. 이번에는 교토의 시골 지역을 좀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일본 여행을 우연찮게 비슷한 시기에 다녀와서 한번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좋죠. 일본 어디까지 가봤니? 일본 가본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아니죠. 저희 다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저희 공부할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교과 과정에 별로 일본에 대한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것은 변명이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모르는 게 아닐까? 그거는 그런 생각이 확실해요. 들어요. 네. 나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무식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가보긴 진짜 자주 갔는데 가깝고도 먼 나라다라는 게 상투적 표현이긴 한데 참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나라 문화조차도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인도 100번 갔다 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빠삭하겠네. 인도 박사야. 막 이러지만 사실 가면 평균 한 3박 4일 머무르고 그것도 호텔에 있지. 호텔과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면 거기 갔다 왔다고 해서 인도의 역사를 안다든지 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알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당연히 잘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 사다 마시고 이런 식으로 또 역사나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얽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네가 진정 아는가라고 할 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생각을 해도 우리가 내셔널 갤러리 얘기도 했지만 내셔널 갤러리 전, 폼페이 전 이런 식으로 서양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아. 빠르게 반응하지만 일본 문화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거든요. 관심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압박이 있었던 그런 게 건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게 제가 요번에 홋카이도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삿포로하고 오타루 지역을 이제 갔다 왔는데 완전 관광 코스죠. 그러니까는 근데 완전히 다른 세계 같더라고요. 풍광이나 이런 게. 그 삿포로라든지 홋카이도가 그 전에 내가 봤었던 일본하고는 되게 다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좀 미세하나마 사람들의 생김새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아는 거 하나도 없이 무식한 채로 여기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그랬어요? 봤잖아. 네. 공부했는데 아까워서 오늘 풀라고. 풀어보시죠. 네? 네. 근데 은하님은 먼저 이번에 다녀오면서 어떤 점이 좀 궁금해졌어요? 일본에 대해서? 저는 일본의 근대 예술에 역시 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회화나 도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의 회화와 도예, 순수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일본 문화 할 때 J-팝, 일드 아니면 영화로는 고레다 히로카즈 이런 대중예술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은 좀 있지만 일본의 전통 회화, 도예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일본의 근대 회화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호쿠사이의 우키요에 정도? 유럽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한 그 파나가 파도 이렇게 쫙. 그렇죠. 파도와 후지산이 같이 담긴 파나가 유명하죠. 고호가 좋아하는 맞아요. 일본 작가. 이런 경우 제외하면 글쎄 정말로 일본 근대 회화의 정신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절과 성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화려한 벽장 장식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근대 미술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그 배경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일본에 또 먹으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 아,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도 먹으러 좀 간 거지.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먹는 거를 밝히는 스타일이 아니랬는데 네. 홋카이도 가니까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있지? 아이스크림, 양고기. 근데 우유가 너무 맛있던데? 아, 우유. 유제품이 다 유명하죠. 네, 그 우유가 너무 맛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있고 치즈 케이크도 우리 그 오타루에 있는 줄 서서 먹는. 줄 서서 먹는. 나 줄 서서 먹었어 진짜. 그 강남 신세계에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좀 이제 나눠주려고 몇 개 사왔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럼 강남 신세계가 사야지. 다 먹어버렸단 말이야 애들이랑. 전부 나갔대. 철수했대. 이게 없어졌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잘못된 정보를.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왜 이렇게 맛있나 찾아봤더니 답이 뭐 자세한 건 없더라고요. 네, 이제 홋카이도의 젖소가 약간 냉한 기후에서 잘 사는 홀스타인이라는 종인데 네. 일단 홋카이도가 목초지가 많아서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또 먹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제 기름이 좀 많으신가 봐 이 젖소들이. 근데 풀 잘 먹고 잘 자란 소에서 나온 건 다 맛있어. 그죠? 소고기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예, 지금 머릿속에 지금. 뭐 수프 커리라 그러나? 그거랑 뭐 라면이랑 뭐 이런 맛있죠. 거 먹긴 했는데 내가 이제 양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징기스칸을 못 먹었지. 그건 참 인생에 큰 낙이 하나 없는 건데 양고기를 못 먹는 거는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너 진짜 나라를 잃은 표정이다 지금. 그러니까. 뭐 먹었어요 교토 가서? 저는 이번에 혼자 갔거든요. 네. 잘 안 챙겨 먹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치. 저는 이제 애들이랑 가니까 애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는. 맞아. 누구랑 같이 가면 막 코박코박 12시에 점심 먹고 6시에 저녁 먹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막 그런데 시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냥 혼자서 되는 대로 다니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다가 배고프면 먹고 뭐 스킵하기도 하고. 근데 라면이랑 제가 만두, 교자 좋아하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라면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토의 절을 돌아다니면 한 600엔을 내면은 말차랑 떡이나 양갱을 주는 다도 체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좀 했죠. 왜냐하면은 차와 양갱을 받아서 과자를 받아서 바깥에 이제 정원 풍경을 그 감상하면서 착용을 하면서 와, 되게 좋겠다. 네, 하는 건데 시간은 정말 즐거웠고 근데 그걸 몇 번 하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말차 때문에 밤에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와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번 여행에서는 시골을 다녔기 때문에 교토 교외에 오하라라는 지역에 갔거든요. 오하라. 네. 그래서 거기서 절에 올라갔더니 새해에 행운을 불러온다고 하면서 무국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시 국물에 이제 무를 크게 썰어 넣은. 그래서 으슬으슬 비도 오는데 절 마당에서 무국을 공짜로 잘 얻어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어? 그냥 무국 맛이야. 진짜? 네. 달달하고 약간? 네. 그렇구나. 근데 삿포로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 가봤어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막 도시가 되게 잘 정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삿포로 역에서 예를 들면 그 스스키노라고 니카상이라고 킹 카드에 나오는 아저씨 같은 거기까지 이렇게 언더그라운드로 막 길도 있고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삿포로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때 맘먹고서는 개발하고 만든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카모토 료마 그 메이지 유신의 굉장히 주요 인물의 전기를 보면 홋카이도 개발 사업에 착수하자 이런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도 잘 몰랐어.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도시를 계획한 사람이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고 미국 사람. 네. 매사추세츠 아머스트 대학교 교수였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갖고서는 도시도 계획을 하고 홋카이도를 너무 좋아했대요. 좋아했을 것 같아. 워낙에 풍광이 아름답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축기로 따지면 거기나 비슷하잖아. 그래서 홋카이도 대학의 그러니까 기본이 되었었던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내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은 미국식 근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교토라든지 이런 데만큼 막 유적지가 많다든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심심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좀 심심했어요. 저도 사실 좀 심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삿포로가 개발되기 전에는 하코다테가 이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되게 큰 도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컸던 도시가 사실 오타루였다. 네, 청어잡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흥하고 그러면서 상업도 흥하고 그래서 굉장히 컸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치즈케이크 먹고 오겐키 데스카는 오르골 뭐 공방 이런 거 가보고 그런 걸로 이제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그래서 참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뭐 일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죠. 일본의 도시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가보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규범을 잘 지킬까? 그건 진짜 맨날 궁금한 얘기잖아. 어딜 가나 줄을 잘 서고 조용조용하게 행동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정말 조용하잖아요. 맞아요. 지난 1월 달에 1월 2일인가?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 간에 충돌 사고가 꽤 크게 있었거든요. 일본항공 516편 해안보안청의 수송기가 충돌했는데 사람들이 승객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탈출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도호쿠 대지진 당시에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잖아요. 막 쓰나미에다가 그렇죠. 막 원전에다가. 근데 그때도 굉장히 급박한데 사람들이 뭐 식수라든지 뭐 필수품 나눠주는데 줄을 다 서고 있다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전 세계에 타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역시 일본 사람들. 그래서 약간 좀 무섭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꼭 좋게만 생각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좋은 어떤 그 상황에서 또는 어떤 좋은 명령, 제대로 된 명령이 내려지고 거기에 순응하면 좋은데 꼭 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엉뚱한 명령이 내려오기도 하고 엉뚱한 체제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늘 순응을 한다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래서 1946년의 책,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책, 그치.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라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서와 계층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체제가 주어지면 그 체제 안에서 나의 알맞은 위치를 찾고 또 그 위치에 걸맞는 의무를 다하는 걸 거의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여기 맹점이 있는 게 만약에 군국주의처럼 그 체제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위험한 것일 때 여기서 그냥 자기 위치 찾고 체제에 순응하고 의심하거나 반항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거잖아.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간은 무질서하고 우왕좌왕하지만 무언가 부조리한 게 있으면 막 와글와글 반항하고 와글와글. 맞아. 그다음에 재빠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역동적인 측면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뭐 참고로 이 책을 썼을 때 루스 베네딕트가 단 한 번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문화인류학자가 너무했네. 아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게 이제 전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미국 정부가 고민을 하면서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서양 문화권에 있었고 자기들이 좀 익숙한데 그렇죠. 일본은 영 모르겠단 말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쟤네가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써보라고 했었던 그런 책인데 그래서 2차 자료라든지 미국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오리지널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쓴 거다. 그래서 기가 막히죠 사실은. 가보지도 않고서 쓴 거냐. 근데 그럼에도 통찰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그게.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의 어떤 역할을 벗어나는 것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질서에 순응한다라는 얘기가 신분 계급제에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위치를 갖고 여기에 충실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조선이 일본보다 이 계급제라든지 신분제라든지 이런 게 훨씬 널널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막 강력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과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험. 그래서 여기에 붙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이 가능을 하고. 그렇죠.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저 모질한 놈 뭐 이런 식을 받으면서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일본은 그게 전혀 용납이 되지 않던 사회였다라는 거죠. 과거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사무라이 계급 안에 태어나면은 무조건 사무라이고 농민 집안에 태어나면은 무조건 농민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고하게 그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넘나드는 게 전혀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역할을 중요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네. 이제 역할의 역자를 두고서 야쿠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본에 정말 가업을 잇는 막 오래된 노포, 뭐 소밭집, 우동집 뭐 이런 맞아요. 거 많잖아요. 몇백 년 된 노포. 그게 이제 물론 장인 정신에서 나오는 건데 그 밑에는 나는 내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가업이었고 우리 집안에서 해오던 일이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좀 강한 어떤 문화라든지 관습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뭐 노포 생각을 하면은 참 좋은 문화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태평양 전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예, 부조리한 일이었고 예, 굉장히 작게는 노모난 전투, 노모난 사건. 모기. 예. 이게 사실 그 당시 러시아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국경 분쟁을 일본이 일으켜서 무고한 일본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렇죠. 사건이거든요. 의무와 의리를 다해야 한다. 정신무장을 하자. 이런 게 적대 국가에도 피해를 입히지만 일본인 자신에게 맞아요. 가장 큰 피해를 입혔지 않나? 그 사실은 가미가제 이런 것도 미화해서 많이 포장을 했지만 알고 보면은 가난한 집안의 어린 학도병들이 다 나가서 죽고 미친 짓이죠. 그죠? 가스라이팅 당해서 희생. 근데 그걸 또 막 포장을 해서 막 충성심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 대해서 이제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게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는 좀 서구적인 맞아요. 예, 사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제 수필집 나는 여행기를 이렇게 쓴다. 예, 노무난에 갔어요. 그러니까 노무난 전투에 대해서 쓰는데 군국주의 장교들의 근거 없는 오판, 오만함 이런 걸로 시작이 됐거든요. 자기들은 사실은 전장에 가지도 않아. 실제적으로 전투에 참전한 사람들은 하급, 더 이제 실무 군인들인데 그 젊은 군인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몽고 벌판에서 혹독한 날씨와 온갖 벌레들에 시달리면서 제가 또 벌레라 그러면 엄청나게 싫어하잖아.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신 승리를 주장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일본의 어느 어두운 면에 그 면면이 흘러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키는 노모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죽은 병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일본이라는 밀폐된 조직 속에서 이름도 없는 소모품으로 아주 운나쁘게 비합리적으로 죽어갔던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죠. 근데 원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층 문화가 뒤집힌다든지 네. 아니면 사회가 한번 이렇게 변혁을 겪고 막 그냥 큰 소용돌이에 휘몰아 간다. 이런 게 전쟁이라든지 뭐 팬데믹이라든지 혁명 이런 것이 있으면은 완전히 사회가 뒤바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사실 태평양 전쟁도 있었고 메이지 유신도 있었고 네. 이게 이제 기존의 막부 체제를 뒤엎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층 문화가 아직도 있는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읽은 책에서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일본을 끌어내고 근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의 혁명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이 정말 피지계 계급이 확 일어나갖고 뒤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뭐 이런 것도 중간에 뭐 인텔리라든지 브루즈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지배 계급을 끌어들여갖고서 한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메이지 유신의 경우는 사실 사무라이들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시작이. 맞아요. 조슈반하고 사스마 변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네. 시작을 한 건데 뭐 근대로 가까울수록 사무라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월급 받는 관료 조직처럼 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배 계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동조를 했었던 뭐 피지배 계급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아주 극소수의 농촌 부르주아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냥 관망했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말아서 하겠지. 그리고 뭐 상인 같은 경우들은 그냥 뭐 어느 쪽이 이기든지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쪽에 줄을 대야 되나 뭐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배계급이었던 사무라이 계급 내부의 어떤 권력 다툼이었었고 거기서 이제 급진 개혁파가 뭐 주도권을 잡아서 개혁을 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뭐 메이지 유신조차 일본 사회의 어떤 지배 계급의 보수성이나 안정성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 모든 개혁, 뭐 네.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나가는 것이었지 이거를 우리처럼 확 뒤집는다든지 맞아.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배 계급 어떤 구조를 단순화한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예, 원래는 쇼군과 천황 이원화된 것을 거기서 이제 쇼군 막부를 제거하고 좀 더 이제 지배 체계를 뭐 근대화했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사실은 좀 더 단순화시켰다. 이런 측면이 메이지 유신에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역사가 중간에 끊긴다든지 뭐 일제강점기나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뒤집히고 끊기고 이런 적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온 국민이 모두 다 함께 인벌브가 돼서 했던 반면에 다이내믹 코리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역사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정치에 무관심하다라고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살아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혹은 후세가 살아가는데 뭐 별 걱정 없겠지라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얄미우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런 그 총리들이 계속 그 같은 가문에서 맞아요. 등용이 되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역할이야. 우리나라 치면은 있을 수 없는 일. 그치. 무슨 음서제도 아니고 막 들고 일어날 일인데 일본 사람들 그걸 굉장히 저분은 어느 총리의 아들이며 어느 외상의 조카이며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보면 참 옆에 있는 나라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은하님은 일본 역사 문화에 많이 알아요? 아니면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지. 공부라고는 내가 아는 일본 역사의 80%는 일본의 대하 역사소설 대망을 읽은 데서 배운 건데. 아니 물론 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너무 재밌지. 읽어도 그냥 재밌는 얘기. 이 소설 때문에 그 니혼 게이자이의 신문 판매 부수가 올랐다는 그 얘기까지 이제 있는데 정말 그 외에는 제대로 된 책 뭐 간헐적으로 읽긴 해요. 뭐 사카모토 료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읽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다 노부나가 전국 시대부터 지금 근대까지 맥을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최근에 교토 다녀오면서는 이제 절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일본이 전국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오니네 난이라는 이제 난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때 이제 보면은 하극상에 아주 최극단치를 달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도 많이 파괴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체제 수능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존, 실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앞서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생존에 대해서 잘 합리화를 하면서 빠르게 변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본 사회에서 역할과 뭐 그 의무 수능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하극상의 극치가 일어났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 시대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때 오다 노부나가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 통치 시기에 문화 예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게 여기는데 모모야마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모모야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일식당인데 나도 그 생각했어. 모모야마인데 굉장히 화려한 장식 문화예요. 이제 벽장 이런 거에 막 금칠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화조를 그리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굉장히 부강해졌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몰랐잖아요.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이 발전한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다. 뭐 명나라를 치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떤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부가 축적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동력으로 해서 일본이 이렇게 정치체제가 안정되고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그 시대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지해요. 일본 역사에 대해서. 오다 노부나가라든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는 무협지 같잖아요, 약간. 그렇죠. 드라마도 많이 제작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일본 열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좀 뭐랄까 다른 민족에 대한 역사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삿포로를 갔더니 눈에 띄었던 게 그거야. 사람들이 키가 좀 큰 편이에요.
좀 인종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좀 예쁘고 잘생겼어. 그렇구나. 라면집에 갔다가 우리 애들은 밥을 먹는데 네. 아이돌인 줄 알았어. 어떤 남자애들 한 6명이 들어오는데 고등학생 뭐 이쯤 돼 보여요. 한 명이 진짜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 되게 잘생겼다. 막 보니까 우리 애들도 엄청 잘생겼다고. 우리 첫째가 약간 키나 이런 거 부심이 있거든. 보고서는 이제 기죽어서 왔어요. 거기서. 빠지지 않을 킨데. 그래서 뭐랄까 좀 전형적인 일본인의 얼굴상이나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전형적인 일본인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좀 생긴 게 다르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아이누족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삿포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삿포로가 있는 곳이 홋카이도잖아요. 그 위로 이제 바로 위에 사할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칸카차 반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쿠릴 열도가 이렇게 쫙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 러시아랑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걸 두고서는 러시아하고 뭐 국경 분정이 있었죠. 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누족이 그래서 홋카이도랑 뭐 사할린 남쪽이랑 쿠릴 열도 이쪽에 이제 퍼져서 같이 살고 있었던 종족이고 생긴 게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일본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야마토족하고는 좀 다른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오키나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동남아 쪽이랑 네. 가깝잖아요. 거기는 그쪽 사람들이랑 좀 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오키나와가 옛날에 류큐 왕국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것도 1870년대에 일본에 병합됐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 사는 원주민이 류큐인인데 인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이누족이랑 좀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양쪽이 퍼져 있죠? 그게 이제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지배했던 이제 인종을 조몬인이라고 하는데 그 후손들이 야마토족한테 패퇴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남쪽으로 흩어지고 북쪽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전에 정말 옛날에는 조몬인들이 일본을 지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변방인이 돼버리고 그 자리를 야마토인들이 차지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주인이었네. 그러네. 원래 주인이었네.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작은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키가.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화 시작하고 막 이랬을 때 일본인들의 평균 신장이 뭐 한 140, 150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정말? 있어요. 되게 작았대.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이 오랫동안 불국가였고, 네, 맞아요. 또 천황이 이제 육식을 금지하는 명령들을 이제 내린 적이 꽤 있다. 그렇다고 뭐 전혀 못 먹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소, 닭, 개, 원숭이 그리고 말 이렇게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소는 농경했어야 되니까 못 먹고, 닭은 아침에 울어줘야 되니까 못 먹고, 개는 이제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원숭이는 사람이랑 비슷해서 안 되고 말은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써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육식을 하면은 죽은 동물의 영혼이 뭐 담겨갖고 뭐 우리들의 영혼이 지저분해진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원수를 갚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정탄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대요. 그렇다고 뭐 전혀 못 먹은 건 아닌데 근데 조금 약간 꺼려했고 뭐 옛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에도 시대 때 특히 그런 게 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불교가 성에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제 막 싸워보니까 페리제독이랑 전부 다 쟤네들이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애들이 왜 이렇게 큰 거야? 보니까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육식을 좀 권장했다는데 오랫동안 워낙 안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꺼리잖아요. 그래서 1872년에 메이지 천황이 이제 고기를 먹고 막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황거에 닌자들이 침투를 해서 한 10명 이제 암살당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진짜로. 근데 홋카이도 지역의 이 아이누족은 이제 수렵 채취의 사회라서 고기를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신장 차이가 처음에 출발점이 달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이제 일본 얘기, 불교 얘기 해서 생각하게 된 건데 일본의 불교의 뿌리가 진짜 깊더라고요. 교토에 가도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찰들이 많고 우리가 또 얄팍한 상식으로 일본의 종교는 신도다.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초가 되면 야스쿠니 이신사의 참배를 가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슈로 삼고 하는데 실제로 신도를 국교로 삼아서 강하게 민 것은 메이지 유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황을 신격화하고 그 정치적 권한을 더 강화하려는 어떤 그런 목표를 두고 이제 밀어붙인 거고요. 그러면서 타겟이 된 게 불교였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왜 숭유억불 하면서 그치. 불교를 이제 억압하면서 불교들이 산으로 가잖아요. 절들이. 근데 이제 일본도 메이지 유신 때 폐불회석
절이라고 절의 재산을 뺏고 막 다 훼손을 시키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압을 했는데도 교토 가보면은 절들 엄청나잖아요. 그치. 금각사, 막 금칠 막 다 해놓고 기요미즈데라, 청수사 규모가 엄청난데요. 아직도 보물들도 많고 이런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데는 불교가 너무 엄청나게 축제를 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일본의 임재종이라는 중국에서 건너온 선불교가 굉장히 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절들을 가봤는데 선이라 그러면 참선을 하고 그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러는 건데 돈이 너무 많아. 정원 너무 잘 꾸며놨어. 그래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일본 문화를 정말 확 한번 뒤집어 놓은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특히 이제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아이누족에 대한 차별, 핍박 이게 이제 거세졌다고 하죠. 그 전까지도 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관리를 안 했었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는 막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본이 예전에는 원래 이제 번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봉건 맞아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통은 그 당시에 이제 전국 일본을 하면 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나의 국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천황이라는 존재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고. 네. 그래서 이른바 서양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국민국가 형태로 태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 봉건 형태로 있다가 서구도 보면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고 탄생을 할 때 보면 뭐 전쟁이 있다든지 네. 혁명이 있다든지 이런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제 일본은 그렇게 보면은 메이지 유신이 뭐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다. 뭐 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사회 개조 운동을 한 거니까. 일본이랑 너무 어울리는 말이다. 사회 개조. 그렇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근대화 작업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전쟁이라든지 혁명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사실 타협하고 가기로 한 거였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일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이었다. 아이누족이라든지 류큐족이라든지 약간 나치가 내걸었던 우생학 이런 거랑도 비슷한. 그 당시에 우생학이 굉장히 유행하긴 했어요.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 우생학의 아주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국가라는 것이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나를 딱 만들어내려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 나오는 격가지들을 다 쳐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삐죽삐죽 튀어나오던 격가지가 그렇다면은 아이누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랄까 이제 정치학자로서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소수민족 이쪽에 대해서 특히 일본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반성이 있었지. 메이지 유신은 정말 약간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존왕 양이를 내걸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정말 전근대적 가치잖아. 완전 그죠. 왕을 막 하고 그다음에. 근데 물론 이 뒤에 막부라는 더 전근대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고 지배계층을 이제 단순화한다. 이게 이제 일본을 진일보시켰기 때문에 이게 혁신이다, 유신이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근대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가치를 내걸었는데 거기다가 여기서 또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이게 또 발전돼서 정한론이라든지 대동아 공영주의, 잡벅 세계관으로 가버리는 그리고 전쟁하고. 네, 그래서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소수민족을 괴롭히고 또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고 이런 면에서 정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란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참 궁금한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다녀오고 나니까 어쨌든 일본의 조금 변방 이야기에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다민족, 다문화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홋카이도에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 그렇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없어. 일본 원서밖에. 그러니까 홋카이도 관련된 책은 전부 이제 관광책인 거예요. 홋카이도 100% 즐기기. 홋카이도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책자, 뭐 관광 가이드, 뭐 이런 게 있고 논문을 찾아봤더니 논문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좋은 감정이든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이든
어쨌든 이웃 국가니까 네. 조금 더 면밀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누족도 그렇고 그리고 류큐족도 그렇고 일본 사회 주류가 아니라서 그런지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웠어요. 남의 위키밖에 없어 진짜로. 아이누족이 지금 13,000명밖에 안 남았대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누족도 그렇고 류큐족도 그렇고 더더욱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조금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 이런 그 얘기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오타루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타루 운하박물관을 갔어요. 오. 우리 약간 시간이 남아갖고 그냥 갔는데 정말 텅 비고 우리 빼고 한 팀만 있더라. 우리랑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국 분이었어요. 딱 두 팀이 있는데 사실 오타루가 예전에는 청어잡이로 굉장히 부흥했고 그래서 상업도 발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삿포로가 개발되기 전에는 하코다테 다음으로 이제 제2의 홋카이도의 뭐 도시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삿포로보다 조금 더 족보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냥 지금은 이제 르타오 치즈케이크와 오겐키 데스까 뭐 이런 지역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전에 운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박물관에 아무도 없어서 뭔가 좀 편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일본 갈 때는 이제 좋은 카페 찾아가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본의 문화 예술을 좀 더 잘 알자. 뭐 둘 다 하자. 너무 맛있어 커피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그 동네의 이야기를 뭐 역사도 좋고 문화도 좋고 네. 뭐 이런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뭐 책자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없으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유람기 뭐 이러면서 홋카이도 더 깊이 알기. 김지훈 박사가 이끄는 홋카이도 여행단. 근데 그러려면 양고기를 먹어야 돼. 힘들겠는데.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롱테이크 시간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진유였습니다. 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